안녕하세요. 정당과 선거 8주차 제 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때 제가 학교 민원 관련 건 때문에 가지고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마치 그게 이제 누구를 지칭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그 당사자가 물론 이제 본인은 민원을 안 넣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가 상당히 좀 마음이 불편했다. 그리고 이제 좀 힘들었다. 왜냐면 다른 민원을 넣지도 않았는데 마치 내가 민원을 넣은 것처럼 묘사가 됐다. 이렇게 느끼셨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 내용을 전해 듣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을 본인이 넣지 않았다는 게 나중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학생한테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뭐 상처를 받았으면 치료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 뭐 그런 문제를 더 뭐 깊게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뭐 그런 걸로 학생들에게 뭐 성적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걱정 아예 하지 마시고 그 민원은 당연히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당시 그 녹화를 할 당시에 바로 직전에 학교로부터 좀 싫은 소리를 들어가지고 약간 좀 격앙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게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일단이 아니죠.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또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사과를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재차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이메일을 보내서 제가 사과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건 그렇게 하고 오늘 저희가 강의할 거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비례대표의 장점과 단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정당 명부제의 의석 배분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상당히 좀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 자세하게 뭐 이런 법, 최고평균법, 무슨 법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눈다. 이것까지 사실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뭐 또 자기들이 합의한 데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걸 다 알 필요도 없고 알아봤자 이미 또 방식이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게 있다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례대표제 방식 중에 정당 명부제라는 게 있는데 정당 명부제라는 거는 정당이 각 선거구마다 혹은 전체 선거구에 대하여 정당의 이제 후보 명단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장 흔한 방식이죠, 사실은. 정당 명부제는 비례대표제와 함께 사용되며 정당 체계에 있어서 다당 체계를 형성하는 국가에서 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최고평균법이라는 게 있는데 미리 정해진 일련의 나눔수를 통해서 각 정당의 득표수를 나눠서 몫이 큰 순서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흔히 나눔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눔수열은 의석수 0, 1, 2, 3, 4에 이제 1을 더한 1, 2, 3, 4, 5 등으로 할 것인지 혹은 뭐 이렇게 1, 3, 5, 7로 할 것인지 해서 이제 무슨 방식과 뭐 동트 방식과 생라그 방식으로 나뉜다 그러는데 이건 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총 의석수 10석인 선거구에서 총 유효 투표가 이제 만표일 경우에 A, B, C, D 정당이 각각 정당 명부제 후보 명단을 발표를 하고 A당이 4,000표, B당이 2,700표, C당이 2,000표, B당이 876표를 받았을 때 이제 몇 석이나 가져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나눔 수에 따라서 이제 이 당이 가져가는 의석수가 달라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식이 이제 최대 잔여법이라고 있는데 흔히 최대 잔여법은 쿼타제라고 불리며 쿼타란 한 석을 배정받는 데 필요한 득표수를 말합니다. 득표율.
먼저 한 석을 배분하는 데 필요한 쿼터를 구하고 각 정당의 득표수를 쿼터로 나눠가지고 그 목과 나머지를 구한 결과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각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고도 배분되지 않은 의석이 남으면 나머지 의석들은 몫을 구하고 남은 각 정당의 나머지 크기에 따라 순서대로 의석을 배분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거는 각 선거의 성격마다 또는 뭐 그 의회에서 정하는 규칙에 따라서 다르게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계산하나 보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원래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명부에 이제 정해놓고 일정 득표 비율 되면 이제 몇 석까지는 뭐 안정권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묘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쿼터제로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거 그냥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아마 자료를 저희가 블랙보드에 올렸던 것 같은데 내용 보시면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흥미 있으시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정당 명부제에서의 최소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법적인 최소 조건은 의석 배분 대상이 되기 위한 필요한 최소 조건으로서 봉쇄 조항이라고 불리며 당선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조건은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고요. 또 최소 조건은 군소정당의 약화와 거대 정당의 의석수 강화를 초래해서 결국 비례성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허경영 씨가 만든 정당에도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너무 자잘한 정당들이 난립해가지고 너무 자잘한 득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석 배분을 하려면 최소한 몇 %는 넘어야 된다 라는 어떤 조건을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득표율을. 그래서 이제 그걸 최소 조건이라고 하고 난립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한지 그렇게 되면 사표 발생처럼 나는 저 군소정당을 지지했는데 이 최소 조건이 안 되는 수많은 군소정당들이 를 선택한 표 자체가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죠.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성을 왜곡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 그런 표들은 사실 몇 %, 그러니까 유의미한 퍼센트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사실은 뭐 학술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냥 실제적으로 과연 비례성을 왜곡시키냐라고 했을 때도 그건 아니라는 얘기들이 많고요. 앞서 말했던 정당 명부제 말고 비례대표 방식의 또 다른 방식이 이제 단기 이양 투표제라고 있습니다. 이거 싱글 트랜스퍼러블 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단기 이양이니까 영어로 써놓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단기라고 하면 짧은 기간, 숏터블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아니고 싱글 하나 그냥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단기 이양 투표제는 의석 산정에 기여하지 못한 표, 즉 잉여표 또는 사표를 투표자가 표시한 선호도 순서에 따라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유권자의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선거제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1순위, 2순위, 1지망, 2지망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넘겨주는 겁니다. 단기 이양 투표제는 다수 투표제와 같이 지역구에 있어서 지역 대표성을 갖지만 선거구 내에서 한 명이 아닌 2명 이상의 후보를 선출하는 중대 선거구제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단기 이양 투표제의 경우에는 선호도의 순서를 기입하는 순서형 투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선호 순서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투표 결산에 반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랬을 때 잉여표가 있으면 이렇게 넘겨줘서 이제 어디까지 당선되고 막 이런 조금 복잡하게 나오죠. 근데 이건 뭐 그래도 그냥 계산해 보시면 될 거고. 단기 이양 투표제는 어떻게 하냐? 일단 쿼터가 아니고 쿼타를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선이 될 수 있는 최소 득표율을 산정을 한 다음에 각 후보의 제1선호표를 집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쿼타를 초과한 후보의 당선을 확정하고 쿼타를 초과한 잉여표를 제2선호에 따라서 나머지 후보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쿼타를 초과한 잉여표의 이양은 당선자 득표율을 제2선호도별로 집계해서 비율을 산정하고 뭐 그러니까 계속 계산이 계속 되는 거죠.
당선자의 잉여표 이양 이후에도 쿼타에 다다른 후보가 없다면 제2계산의 최하위 후보의 표를 제거하고 다시 그 위에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쿼타를 초과하는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계산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가장 하위권에 있는 표들을 하나씩 빼가지고 이걸 위에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평균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뭐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최종 잉여표까지 계산해서 쿼타를 넘긴 후보가 없고 당선자 수가 남는다면 최종 계산에서 최다 득표자부터 당선 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넘겨보다가 그래도 이 기준 득표를 넘긴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 미달자부터 후보 1, 2, 3, 4를 이제 끌어가지고 그쪽을 당선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맨 밑에서부터 계속 표를 갖다 몰아주는 거니까. 이 단기 이양 투표제의 장점은 뭐냐? 투표자의 선호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어디서 누굴 찍었는데 1순위는 민주당, 2순위는 자한당, 3순위는 뭐 국민의당, 4순위는 허경영 정당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찍었던 1, 2, 3, 4의 어떤 순위도가 계산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 반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당선이 돼요. 하지만 그게 과연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되는 거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속 표를 갖다가 옮겨서 이양해가지고 이 표를 당선자 결정에 이 표를 쓰겠다 계속 뭐 이 얘기고요. 투표자의 정치적 선호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게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이렇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례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가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계속 활용이 되니까. 그 다음에 유권자에 대한 의원의 책임의식이 높아집니다. 일단은 뭐 내 표를 갖다가 써서 계산해가지고 당선된 사람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이념적으로 다양한 정당 체계가 수립되고요.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이제 당선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1, 2, 3, 4 순위까지 당선이 되다 보니 보통 네 번째 정당쯤 되면 특이한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뭐 공산당이나 사회당이나 뭐 이럴 텐데, 그런 정당까지도 당선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이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권자의 정치적 선별력이 배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를 계속 다 골라야 되니까 나는 그냥 기호 1번만 찍을랜다 이런 게 아니라 뭐 한 8명 있으면 그 안에서 어쨌든 4명 골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별력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반면 이제 그 단기 이양 투표제의 단점도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지역 대표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찍은 사람이 아닌데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거 내 표를 활용해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쟤를 안 찍었는데 내 표가 저 사람이 당선되는데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되면 대표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같은 정당의 후보들 사이에 경쟁이 심화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마는 어차피 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정당의 후보들이라면 1, 2, 3, 4 나와서 그냥 자기들이 선택을 받으면 되는 건데, 같은 정당 후보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출마를 해야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 제도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의석수가 많은 경우는 진짜 복잡하고요. 계산 까딱 잘못하면 엉뚱한 사람이 당선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제도로는 선거를 잘 안 치려고 합니다. 실제로 누가 이걸 다 계산하고 앉았겠습니까? 그 다음이 이제 그 비례대표제로서의 직능대표제가 있습니다. 직능대표제는 사실 비례대표제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철학에서 출발하는 건데요. 비례대표제로서의 이제 직능대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직능대표제는 정치에 참여하기 힘든 일부 소외계층이나 직능단체들의 이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일부를 비례대표제 형식으로 선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이제 장애인, 소수민족 등 일부 소수대표들의 의원직 진출에 유용하고요. 여성 할당제 같은 제도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사실 많이 문제가 되는데, 국회의원 출마하고 이제 지역구로 출마해서 경쟁을 거쳐가지고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는 상당한 어떤 경쟁을 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맥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는 뭐 매일 어디 경조사 가서 이제 지역구 챙기고 해야 되는데, 일단 국내 인맥이 거의 힘든 이제 소수민족, 뭐 이자스민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휠체어나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는 장애인들,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뭐 그런 좀 액티비티한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이게 인맥 형성이나 이런 데 또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무리 남녀평등 하더라도 이 정치 관련 분야는 사실 여성 숫자가 압도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물론 남자들도 여기 많이 도전해가지고 정치인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하다가 도태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남성 여성을 구분하기 이전에 이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정치인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통과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또 그 중에서 이제 좀 뛰어나게 재능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일단 국회에 넣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뭐 이제 과학자라든지 의사라든지 평생을 이제 어떤 특정 분야에만 일하시던 분들은 지역구에서 나와서 이렇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전문 정치인들하고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라는 형태로 해서 일단 국회에 국회에 이제 참여해서 4년 동안 전문성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뛰어난 능력을 이제 검증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좀 유명해졌으니까 이제 지역구로 나가서 이제 뭐 추가로 하시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한국의 경우에도 이제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운영됐던 비례대표제가 직능대표제였으며, 사실 이거는 이 박정희 전두환 때의 이제 비례대표제, 이거 이제 전국구란 이름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은 좀 능력도 떨어지고 머리도 나쁘고 무식한 군 출신 인사들을 국회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걸 운영했던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그냥 지역구에 내놓으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기존 정치인들은. 왜냐면 그때는 진짜 박정희 때나 전두환 시절에 국회의원 선거라는 거는 지금처럼 TV 토론이 아니고 뭐 학교 운동장이나 어디 광장 같은 데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진짜 말빨로, 그러니까 연설하고 말빨로 상대방을 이기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경쟁력이 부족한 군 출신의 어떤 뭐 장교들이 힘들죠, 국회의원 되기가.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제로 해서 꽂아줬던 겁니다. 필리핀의 정당 명부제 또한 이제 직능대표제입니다. 보통 혼란스러운 나라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한국의 직능대표제는 실질적으로 직능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을 후보로 공천하기보다는 정권에 충성하는 전국구 의원을 배출한 바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차지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배출이 됐고요. 또한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지명의원제라는 직능대표제를 일당 지배 체제에 악용하였다. 그렇고요. 이렇게 비례대표제를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가 선거운동과 전략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선거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선거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거운동의 전략, 선거운동의 의의. 뭐 선거운동이라는 건 사실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걸 봤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단어적인 학술적인 차원의 이제 의미를 보면, 경쟁적이고 민주적인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설득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흔히 이제 캠페인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설득력 있는 의사전달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캠페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의 기능을 넘어서서 그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려는 실행적인 측면이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TV 광고에서
상품 광고는 선전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뿐 아니라 시청자들이 그 TV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즉 선거를 위한 캠페인에서 각 정당의 후보자들은 그 TV 광고나 선전의 상품과도 같은 존재이며 각 정당은 이들이 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도록 선거운동을 실행을 합니다. 결국 선거운동이라는 건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단점은 가능한 한 감추고 장점만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통칭합니다. 이게 이제 학술적인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지 유리한 거, 지 장점 이런 것만 이제 부각시켜가지고 나를 찍도록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먼저다, 또는 뭐 착합니다 저는 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서민적인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밥집에 가서 국밥 말아먹는 서민적인 어떤 모습들을 계속 이제 어필을 했죠. 왜냐하면 뭐 본인이 또 현대건설의 이제 사장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현재 그 기업가적인 어떤 면모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친기업적이다 뭐 이래가지고 서민적으로 보여야 된다, 이거에 굉장히 이제 강박을 느꼈고, 그래서 그 국밥집에서 밥 말아 먹는 뭐 그런 시대의 그 광고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말아 드셨죠. 상당 부분 말아 드셨습니다. 하여튼 뭐 그랬고, 선거운동의 주체, 선거운동은 기본적으로 정당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당에 의해서 공천을 받은 각 후보자들은 정당의 기본적인 선거 전략에 입각해서 각 지역구 실정에 맞는 선거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이 이제 좀 변두리고 그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 지역구라면 그분들 특성에 맞게 뭐 공약이라든지 또는 선거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가 많고 노인들이 많고 또 이제 모여서 이렇게 뭔가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후보자가 직접 나와서 연설을 하는, 물론 이제 트럭 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심 한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크게 신경 안 쓰니까 그 후보자의 이제 연설 비디오라든지 연설 어떤 그 음성 파일을 들려주는 형태로 선거를 하고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을 봐야지, 이게 이제 그래야 예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후보자가 직접 이제 얼굴을 노출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그 특성에 맞는 선거 전략을, 선거 운동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이제 정당 같은 경우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공천을 하고 주어진 정치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선거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을 합니다.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정당의 기본적인 선거 전략에 입각해서 지역구 실정에 맞는 선거 전략을 가지고 선거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을 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가능한 많은 유권자들을 지지자로 포섭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 좀 풀어서 돼 있으니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결국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선거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며, 따라서 선거운동의 대상은 바로 유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를 무시한 선거운동은 성공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선거운동의 핵심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어떤 방법을 통해 가장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되는 겁니다. 단 이제 선거운동은 정당이 표방하는 정치 이념과 정강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소개하는 장으로서 유권자 중심의 지나친 선거운동은 때로 민중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중주의가 뭐냐면 도대체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그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이 어떤 특정한 정책을 되게 원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강남구 대치동에서 출마를 했는데 거기 음마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유권자들을 상대로 이제 한다 그랬을 때, 사실 뭐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들이 거기 직접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재개발 운운한다고 해서 큰 표가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거기 출마하는 후보는 일단 거기 이제 집주인들이 산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이건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상황, 그리고 그 엄마 아파트 재개발 조합의 이제 어떤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지, 국회의원 후보자가 뭐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라도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그 좀 그 지역의 지지를 한 표라도 더 얻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실현 가능성은 동떨어지고 그냥 대중이 원하는 거, 대중이 원하는 얘기를 그냥 해주는,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걸 민중주의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다음 선거운동의 전략. 선거운동은 선거의 승리를 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집단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거 전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자원과 참여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행동 계획으로서의 선거 전략이 요구가 됩니다. 정당은 이제 중앙당 수준에서 기본적인 선거 전략을 만들고, 정당의 후보자들은 이러한 선거 전략에 맞춰서 각 지역구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선거 전략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선거 전략은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책 공약을 개발하고 선거 전술을 기획하며 선거 운동원을 충원하여 관리하고 각종 유세 운동을 기획하여 관리하는 총체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선거운동 전략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군사작전과 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실도 거의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후보한테 뭔가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나올 것 같으면 미리 이걸 파악해가지고 미리 연락을 해서 그거 좀 내지 마라 라는 식으로 이제 딜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 언론사별로 그 특정 후보의 뿌락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기자들인데, 나중에 이제 기자들 중에 모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래서 이제 큰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면 특정 언론사에 있던 기자가 갑자기 뭐 청와대 대변인이 된다든지 또는 뭐 갑자기 비서관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는 뭐 공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 인간이 선거철에 그런 뿌락지 짓을 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통상은 이제 현실이 그렇게 굴러가니까요.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의 전략은 준비, 구상, 실행의 3단계로 구상이 됩니다. 이거를 잠시만요. 이게 좀 밑으로 선이 밀려가지고, 아이고. 준비, 구상, 실행의 3단계로 구상이 되고, 듣지마. 제 1단계 후보, 경쟁 후보, 유권자, 선거구 분석 등의 이제 준비 단계를 통상 1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선거운동의 주요 표적, 방법론 선정 등 구상 단계가 이제 2단계고요. 3단계가 이제 선거운동의 실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선거운동뿐만이 아니고 그 모든 뭐 논문 쓰는 거나 아니면 이제 군사 작전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이런 이제 단계별로 구상을 하게 되죠. 제 1단계 선거운동 준비 단계. 선거운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첫 번째 단계는 선거와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후보자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후보자에 대한 상황 파악은 해당 후보자의 정치적 자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으로서 후보자의 개인적인 상황, 그리고 조직 상황, 자금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이제 추진을 합니다. 개인적인 상황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개인 또는 정당의 지난번 선거 득표율 등 선거 상황 전반에 대한 분석과 후보자의 현직 여부, 인격, 성품, 경력, 주요 지지 기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들어가고요. 사실 여기에서는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이 후보자의 약점에 대한 것도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폭로가 됐을 경우에 이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뭐가 있는지를 미리 너의 죄를 이실직고 해라 라고 이제 대책팀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 인원만 모여가지고. 그러면 후보자는 이 대책팀에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1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 그 성남시장 쪽 할 때 그때 선거 캠프에 있던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좀 친분을 쌓고 뭐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012년 대선에 나왔을 때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 영부인인 이제 김정숙 여사 이제 부동산 투기, 과거 부동산 투기 관련 행보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부산에서 오랫동안 변호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는 계속 가정주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부산에서 이제 그 문재인 변호사가 벌어들인 돈으로 뭐 부동산을 좀 꽤 많이 여기저기 사모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서 되팔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것도 분양받아서 되팔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영부인이, 당시 이제 후보자 부인이죠. 후보자 부인이 직접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선거대책팀 앞에서.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다. 상대편 쪽에서 이걸 물고 나오면 어떡하냐라는 식으로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그 박근혜 후보, 당시 박근혜 후보나 이제 그 최순실 씨라든지 뭐 관련 측근들의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 사항이 있는지를 갖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상도이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하여튼 부동산 투기 관련 건이 이슈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조용히 그냥 넘어갔다고 하고요. 제가 전에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씨 관련해가지고 그 뭐 배우하고 뭐 스캔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그 사실은 이제 교제한 게 맞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제가 그냥 전에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다고 해서 뭐 진짜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저는 전략팀에 있던 분한테 전화 드렸으니까 교제한 게 맞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전략팀이 그 대응 방안으로 만든 게, 만약에 그 연예인이 이제 이 지사 관련해가지고 그 사귀었다, 어쨌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그 여자 연예인의 이제 그 과거 범죄 사실 같은 것들, 일단 이거 메신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면 되는 거니까. 그 여자애는 이제 과거 약물 중독이라든지 뭐 범죄 사실 관련한 것들을 부각시켜가지고 신뢰성을 떨어뜨리자, 이렇게 전략을 짰답니다. 짰는데 문제는 그거를 그 전략팀이 그렇게 이제 언론에 슬쩍 흘려가지고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여자 연예인이 이재명 지사가 사귀었는데 어쩌고저쩌고 할 때 이제 티가 안 나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쪽에서 공격을 하는 것처럼 티가 안 나게 그 전략팀이 이거를 갖다가 친한 언론에 흘려가지고 뭐 과거 이런 게 있었다는 식으로 슬슬 이렇게 이슈화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재명 씨가 고사를 못 참고 자기가 열받으니까 바로 자기 페이스북에 김부선 씨 과거 뭐 대마초 하셨고 뭐 필로폰도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바람에 오히려 더 약을 올려가지고 사태를 크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략팀이 굉장히 고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후일담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디다. 예. 그래요. 그럼 약점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후보자가 그 본인이 잘못한 거나 본인 가족들이 뭔가 크게 사고 친 거를 갖다가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선거 기간 동안에 반드시 이게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라는 거는 진짜 전쟁보다 더 잔인한 전쟁이기 때문에 뭐 가족이고 뭐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그때 상당히 거액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 폭로 좀 해주라. 맞지?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어서 내가 폭로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폭로해주면 내가 크게 챙겨주겠다 라는 식으로 상대편 후보자 측에서 이제 요구를 하니까 그런 게 보통 동반돼서 이렇게 폭로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그 사이에 섭섭하게 한 것도 있으니까 삐져서 그랬겠지만, 하여튼 그렇다 보니 이걸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터져 나오면. 게다가 이제 언론사들은 그런 것만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터져 나오면 바로 기사화하고 이제 막 판매 부수 올리고, 사실 누가 당선되는지 언론사한테는 큰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들 조회수만 높이면 되니까. 이게 다 그런 식으로 굴러가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걸 이슈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선거 전략팀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선거 기간 한 2달 동안에 진짜 그 평생 쓸 어떤 그 에너지나 운을 다 써버린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개인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조직 상황이라고 해서 정보 수집 조직, 참모, 정당 조직, 선거운동 조직 등 유권자에게 대한 접근 경로와 선거 조직의 능력과 한계 등을 점검함으로써 조직 동원을 위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뭐 이런, 일단 우리가 뭐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우리한테는 어떤 자원, 인적 자원들이 있는지, 또는 어떤 인적 홍보 수단이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인맥을 갖춘 사람들이 우리한테 있는지, 예, 이런 것들 파악하는 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스파이. 당연히 상대편 후보의 스파이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 뭔가 결정을 하면 그걸 그쪽으로 바로 통보해줘서 대응책을 만들게 하는 그런 스파이를 여러분 같으면 안 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존재도, 야, 넌 우리 스파이야?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걸 수도 있지만, 하여튼 어중간하게, 야, 누가 당선되든, 너는 득을 볼 거야. 라는 식의, 뭐, 정보를 팔아치우는 업자도 있고, 뭐, 종류는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의 스파이가 난무하는데, 그런 애들을 미리 파악해가지고, 자르는 것보다는, 이제 파악해가지고, 얘들한테 이제 역정보를 흘리는 것도 있죠. 이게 전쟁하고 똑같은 겁니다. 선거라는 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조직 상황 파악일 것이고, 그 다음 후보자의 자금 능력이 있는데요. 이게 후보자의 재정 상태와 가용 자금 규모,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 가능성 및 예산 금액, 그리고 후원의 구성, 후원금 예산 규모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 한 번 잘못 써버리면 이것 때문에 그 기껏 승리하고 나서도 이제 당선 무효형 판결 받아가지고 뭐 날려버리고 이러니까, 그 뭐랄까요, 하여튼 자금 규모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경쟁 후보자 분석입니다. 그 경쟁 후보자에 대한 분석은 선거에서 경쟁자가 누군가를 알고 그 정치적 자원을 추적하며 하여 평가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좀 모양새 좋게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정치적 자원을 추적하여라고 했는데 그 약점 캐는 거죠. 약점. 그래서 저 사람한테 원하는 사람들도 찾아보고, 또 저 사람의 이제 약점도 캐내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경쟁 후보자에 대한 분석은 후보자 분석과 마찬가지로 경쟁 후보의 개인적인 상황, 조직 상황, 금전 능력 등으로 나눠서 분석과 평가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뭐 그 교제하는 이제 여성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캐내죠.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인들의 여자 문제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서로 간에 이제 일종의 불문율 같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건드리기 시작하면 뭐 걸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불문율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 문제가 터지면 없는 것도, 없는 여자 문제도 만들어 가지고 터트리는 수준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되게 좀 찾아다니는 그런 어떤 그 시류가 좀 강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고, 세 번째 이제 경쟁 후보자에 대한 분석은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자의 선거 전략이나 유권자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후보자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조질 수 있을지를 탈탈 텁니다. 그리고 이거를 국정원에서 이제 그 주변에 그 인물 조사하듯이 여러 군데 물어봐요. 또 그런 걸 또 국정원 오비들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그 뭐 친척이나 친척 중에도 사실은 뭔가 싸운 친척이 있을 거예요. 뭔가 감정적으로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양반들한테까지 다 물어보고, 하여튼 있는 약점 없는 약점 다 캐내는 게 바로 이런 활동입니다. 세 번째, 선거구 및 유권자 분석. 효과적인 선거 전략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선거구 및 유권자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것에 대처한 선거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부산에 지역구를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국회의원분이.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 4선인가 하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부산에 그 지역에 출마했을 때는 그 부산의 그 지역은 사실 그렇게 발전된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간 낙후된 동네였거든요. 낙후된 동네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꽤 많이 살고, 또 이제 전통적으로 하여튼 뭐 약간 보수층이 많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표가 상당히 득표를 안정적으로 한 7, 80% 득표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3선, 4선에서 한 15년, 한 12년, 12년, 14년, 16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지역이 약간 재개발이 돼가지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또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인구 구성비가 뭐 서울에서 내려왔거나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선거할 때마다 득표율이 점점 떨어지는 걸 느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박빙이 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출마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이제 나한테 우호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늘 관심을 두고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 선거 전략을 내놔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헬기가 강의를 방해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첫 번째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보면,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선거구의 이제 성별, 연령별, 직업별, 그 다음에 교육이나 소득 수준별, 그리고 수준별 분포를 의미하고, 유권자가 관심을 갖는 쟁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그런 주요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이 지금 뭘 원하는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해야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맞는 어떤 공약을 제시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때 선거구 내 각종 직능별, 종교별, 출신 지역별 모임과 단체들에 대한 현황 파악도 함께 이제 추진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선거 조직을 동원하는 기초 자료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지역에 무슨 동문회가 활동이 강하다더라, 또 어떤 고등학교가 되게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고등학교 동창회가 되게 활동이 활발하다더라, 그러면 이제 그쪽을 집중적으로 뚫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지역구 유권자들이 많이 소속돼 있는 단체라야 효과적입니다. 기껏 뚫어놨는데 다 외지인들이고 유권자 없으면 그거 그냥 시간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선거구의 크기 등 지리적인 특성도 지역구마다 유권자들에 대한 접근 경로를 다양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홍천 뭐 하고 이제 그 접경 지역인 어디냐 저기 양양이 아니고 양평, 홍천 그 근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는 한 개인데 거의 그 범위가 거의 경기도 한 절반만큼이나 넓은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인구가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아요. 또 그러니까 거기는 하여튼 사람 만나려면 무지하게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다 띄엄띄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선거운동하기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출마하시는 분들이 선거운동하기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지역구의 크기가 작으면 아무래도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니거나 하면서 계속 이제 사람들 만나가지고 스킨십하고, 여기 스킨십은 진짜 스킨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수 같은 거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제 악수해 주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가 저 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더라도 어떤 때 갑자기 길에서 마주쳤는데 나한테 갑자기 마치 그 10년 만에 만난 가족 보듯이 하면서 이제 악수를 하고 아이고 반갑다고 막 이거저거 정책 설명을 해주고 이러면 살짝 감동을 먹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딱히 뭐 상대편 후보가 더 좋지 않으면 그냥 제 찍어줍니다. 그럼 당선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좁은 동네에서는 그게 또 가능한 겁니다. 하여튼 이제 그 지역구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화해서 전략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권자 태도 및 투표 행태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선거운동을 위한 전략 수립의 기초로서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관심사, 사회 변동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념적 가치관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역대 선거 결과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과거 투표 행태와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내용은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그 현대조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노조 활동이 되게 많은 이제 울산 같은 데서 출마하셨는데 친기업적인 정책을 얘기한다든지 또는 노조가 늘 문제다 또는 뭐 최저임금이 어쩌다 저쩌다 막 하여튼 노동법 관련해 가지고 노동자를 졸라 비판하는 어떤 발언을 아무 생각 없이 하시게 되면 볼 거 없이 낙선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인간이 좋다 싫다를 떠나가지고 쟤는 조사도 안 하고 오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런 애는 저런 애가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바로 낙선되고 하는 거니까 내가 출마하는 지역의 구성원들이 누구냐 이런 걸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보통 여론조사를 활용을 합니다. 이게 50페이지. 예. 여론조사를 활용하는데 그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은 선거운동의 철칙이고요. 합리적 선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무엇이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의 관심사를 알고 선거 쟁점을 파악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조사 방법이고요. 특히 각 후보자의 이미지와 인지도 그리고 유권자의 그 선거 관심도 및 정치적인 정향, 정책 공약 개발을 위한 그 기초자료, 이게 오타가 나는데 기초자료 수집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가지고 문제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집에 집 전화가 있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집 전화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집에 계시는 노인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전화를 많이 받으십니다. 주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약간 편향되기도 했었지만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개인정보가 돼가지고 핸드폰 번호가 또 특정한 핸드폰 번호를 가진 사람이 그 특정 지역에 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도 되게 힘든 일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특정 정치 집단에 제공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특정 정치인들이 가져간다? 누가 이걸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 설문조사 하는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장애인이 좀 많습니다. 원래 기술적으로 하자면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성동구에 사는 사람들의 핸드폰 번호, 또 나이대별로 해서 무작위로 뭐 한 1000개, 5000개 이런 식으로 제공되면 가장 쉽고 빠르고 간단한 여론조사가 가능하겠지만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뭐 안심번호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선거 외곽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각 정당별로 선거 외곽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주로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고 그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취득한 연락처를 그런데 불법적으로 활용하시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뭐 동호회라는 게 뭐 등산 동호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호회가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나중에 이제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